방위비 증액하라, 거부하면 관세폭탄 각오해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노골적 위협이 재차 국제사회를 강타했습니다. 누구나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죠. 한국이 결국 또다시 굴복하며 요구 금액을 지불할 것이라는 예측 말입니다. 지난 70년간 반복되어 온 패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대통령의 입에서 터져나온 한 문장이 모든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렸습니다. 방위비는 물론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역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이는 사실상 정면 대결 선언이었습니다. 순간 백악관 전체가 혼돈에 빠졌고 국제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죠. 미국을 향해 당당히 맞선 한국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대체 한국이 어떤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에 미국이 수조 원 규모의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며 긴장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관세 문제를 해결해 드렸으니 이제 한국은 방위비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 순간 백악관 전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늘 그래왔듯 강압적이었으며 늘 그래왔듯 일방적인 것이었죠. 그러나 이어진 한국의 답변은 백악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부동했습니다. 방위비는 물론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도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마르쿠스 라이더입니다. 베를린 국제정치연구소에서 동아시아 지역 정세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국제정치학자로 지난 22년간 한반도 문제와 한미 관계 역학을 면밀히 추적해온 전문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한미 간 모든 핵심 협상을 학술적 관점에서 분석해온 연구자이기도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간 미국은 한국을 자신들의 안정적인 금고 정도로 간주해왔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요구하면 투덜거리긴 해도 결국 응해주는 국가. 바로 그것이 미국이 그려온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바로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음성에서 지금까지 감지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포착할 수 있었거든요. 굴복이 아닌 대등함의 의지였습니다. 냉기가 감도는 화요일 오후, 백악관 웨스트윙 지하 시츄에이션룸의 공기는 극도로 팽팽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견고한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이 극비 회의실에는 미국 외교안보 라인의 최고 실세들이 집결해 있었죠. 타원형 테이블 주변에 앉은 국무장관, 국방장관, 경제보좌관들의 얼굴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국무장관이 문서를 훑어보다가 펜을 떨어뜨렸고 그 금속음이 정적을 가로질렀습니다. 국방장관은 두꺼운 렌즈 너머로 스크린을 뚫어져라 바라보았고 경제보좌관은 노트북을 급히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참석자가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국무부 차관보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투자 재검토를 언급한 것이 과연 어떤 함의를 담고 있을까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그토록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기에 저렇게 당당한 정치적 압박이 가능한 것입니까? 경제보좌관이 황급히 자료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를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얼마나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해왔는지를 말입니다. 냉혹한 수치 앞에서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기아, SK. 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미국 곳곳에 제조시설을 건설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첨단 기술력을 이식해온 것입니다. 삼성의 텍사스 오스틴 반도체 단지만 해도 200억 달러 투입 프로젝트였습니다. 테일럿이 신규 건설 공장까지 포함한다면 4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수준이었죠. 현대기아의 엘라베마 몽고메리 생산기지, 조지아 웨스트포인트 제조 허브들, LG에너지솔루션의 미시간 홀랜드 배터리 팩토리와 오하이오 생산 거점들, SK온의 조지아 투자까지 총합하면 130조 원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한국에게 뼈아픈 타격을 입었던 과거의 그 사건을 연상했습니다. 그 참담했던 경험 말입니다. 바로 수년 전 IRA 법안이 시행된 시점의 일입니다. 한국 전기차들이 돌연 미국의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건이죠. 제외라기보다는 의도적 배제였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노골적 차별이었죠.
그때 발생한 상황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참모진에게 물었습니다. 경제보좌관이 당연하다는 듯 답변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급락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상 그 당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따로 존재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납품하던 배터리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면서 GM과 포드의 생산 라인까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이 한국 기업 없이는 제대로 된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산업,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면 마비. 미국이 자초한 위기, 출구 전략은 있는가? 그때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투자 규모와 파급력이 훨씬 더 강력해진 현재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백악관 경제팀은 즉각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상무부에서는 긴급 분석 리포트를 상신했죠.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기여도를 전면적으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권고였습니다. 경제보좌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현황을 브리핑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최신 데이터가 집계되어 보고되었죠. 현재 추진 중인 한국 기업들의 투자 프로젝트만도 수십 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그 한국이 미국을 향해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오싹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미국 투자를 축소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텍사스와 조지아의 반도체 공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엘라베마와 테네시의 자동차 공장들은 누가 관리할까요? 그곳에서 일하는 수만 명의 미국 근로자들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더욱 중대한 것은 방위비 이슈였습니다. 한국이 방위비까지 재고 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용 레토릭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고였습니다. 너무나 당연시해온 한국의 수용적 태도. 지금까지 한국에게 요구해온 것들이 사실상 국제적 관례에서 볼 때 지나치게 편향적인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천장에 LED 조명이 차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공조시설의 웅웅거리는 소음만이 들렸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음성이 재차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였습니다. 무언가를 신중히 계산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국무장관이 마이크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대통령님, 정밀한 상황 분석 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아니, 이번만큼은 미국이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조건을 내세우는 국가로 거듭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이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을 느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근본적으로 오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의 종료 후 저는 서둘러 추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한국의 현재 지위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경악스러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심야,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과거의 보고서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16일, 바로 그 운명적인 날을 재조명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명 IRA가 발효된 바로 그날 말입니다. 책상을 가득 메운 두터운 파일들 사이에서 당시의 긴급 보고서를 찾아냈습니다. 표지에는 선명한 적색 글씨로 URGENT라고 새겨져 있었죠. 그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당시의 악몽 같던 상황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IRA 법안은 초기에는 완벽한 미국의 전략적 대승으로 여겨졌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7,500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간단히 말해 한국 기업들도 미국 본토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해서 기술력도 공유하고 미국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지나치게 안일하게 판단했습니다. 이제 해외 기업들이 짐을 싸들고 미국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특히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경우 더욱 그럴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법안 발효 후 불과 며칠 만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실적이 급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이오닉5, EV6 같은 인기 모델들이 갑작스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별도로 존재했습니다. 저는 당시의 긴급 상황실 회의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무부 차관이 급히 뛰어들어와서 보고했죠. GM 볼트 EUV 생산 라인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즉각 질문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포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머스탱 마하이와 F150 라이트닝의 생산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SK온에서 공급받던 배터리 물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었죠. 경제보좌관이 서둘러 자료를 찾아보고 했습니다. GM은 배터리의 80% 이상을 LG에서 조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80%나 됩니까? 네, 포드 역시 SK온 의존도가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전기차 산업의 핵심 부품들이 한국 기업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문제는 배터리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델파이, 보그워너 같은 미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줄줄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하던 핵심 부품들의 공급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9월 첫째 주에 일면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미국 전기차 산업, 한국 없이는 완전 마비 상태. 뉴욕타임스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IRA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 미국 자동차 산업 발목 잡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 기업들의 진정한 파워를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완성차를 제조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배터리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각종 전자부품까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 전체가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10월에는 테슬라까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델 Y의 일부 부품을 삼성 SDI에서 공급받고 있었는데 물량 조절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트위터에 게시했죠.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을 절감한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다변화라는 것이 말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20년 넘게 축적해온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다른 국가들이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는 없었거든요. 11월에 들어서는 더욱 충격적인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포드의 CEO가 직접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토로했습니다. 라이더 박사님, F150 라이트닝 생산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SK온과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안정화시켜야만 합니다. 그의 표정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GM의 CEO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주에 방문해서 이렇게 강조했죠. LG에너지솔루션과의 파트너십이 GM의 전기차 전략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다른 업체로 대체할 방안은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큽니다. 이것은 동반자살과 같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전기차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때부터 백악관 내부의 분위기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무장관이 저에게 조언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압박보다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화상회의에서 그는 여전히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한국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 더 투자해야 한다. 우리가 보호해주고 있지 않은가? 저는 KOTRA 자료를 급히 조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현황을 파악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텍사스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LG는 미시간과 오하이오에 총 26억 달러를 투입해서 배터리 공장을 건설했고요. 현대차는 조지아에 55억 달러, 엘라베마에 18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SK그룹은 조지아와 테네시에 총 22억 달러를 쏟아부었죠. 그때 제가 계산해본 총액이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40조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용 창출 효과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직접 고용 인원이 15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 분야가 1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공화당 지지 기반이 견고한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죠. 조지아, 엘라베마, 테네시, 텍사스. 이 지역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IRA 법안이 의도치 않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 기업들을 압박할수록 미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책상 앞에 앉아 그때의 자료들을 재검토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2년이 흐른 현재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규모가 130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삼성은 텍사스에 추가로 200억 달러 투자를 공표했고요. 현대차는 조지아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LG와 SK는 미국 전역에 배터리 공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최신 데이터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기업들의 미국 산업 기여도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전체 전기차 배터리의 70% 이상이 한국 기업에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미국 IT 산업이 마비될 수준이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동료가 물었습니다. 라이더 박사님, 이 자료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완전한 경제적 상호이존 관계죠.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한국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의 진정한 무게를 말입니다. 투자를 재검토하겠다는 선언이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 경제의 심장부를 움켜쥔 국가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날 심야,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과거의 보고서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16일, 바로 그 운명적인 날을 재조명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명 IRA가 발효된 바로 그날 말입니다. 책상을 가득 메운 두터운 파일들 사이에서 당시의 긴급 보고서를 찾아냈습니다. 표지에는 선명한 적색 글씨로 URGENT라고 새겨져 있었죠. 그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당시의 악몽 같던 상황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IRA 법안은 초기에는 완벽한 미국의 전략적 대승으로 여겨졌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7,500달러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간단히 말해 한국 기업들도 미국 본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서 기술력도 공유하고 미국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지나치게 안일하게 판단했습니다. 이제 해외 기업들이 짐을 싸들고 미국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특히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경우 더욱 그럴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법안 발효 후 불과 며칠 만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실적이 급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이오니고 EV6 같은 인기 모델들이 갑작스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별도로 존재했습니다. 저는 당시의 긴급 상황실 회의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무부 차관이 급히 뛰어들어와서 보고했죠. GM 볼트 EUV 생산 라인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즉각 질문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포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머스탱 마하이와 F150 라이트닝의 생산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SK온에서 공급받던 배터리 물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었죠.
경제보좌관이 서둘러 자료를 찾아보고 했습니다. GM은 배터리의 80% 이상을 LG에서 조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80%나 됩니까? 네, 포드 역시 SK온 의존도가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전기차 산업의 핵심 부품들이 한국 기업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문제는 배터리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델파이, 보그워너 같은 미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줄줄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하던 핵심 부품들의 공급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9월 첫째 주에 일면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미국 전기차 산업, 한국 없이는 완전 마비 상태. 뉴욕타임스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IRA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 미국 자동차 산업 발목 잡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 기업들의 진정한 파워를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완성차를 제조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배터리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각종 전자부품까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 전체가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10월에는 테슬라까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델 Y의 일부 부품을 삼성 SDI에서 공급받고 있었는데 물량 조절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트위터에 게시했죠.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을 절감한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다변화라는 것이 말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20년 넘게 축적해온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다른 국가들이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는 없었거든요. 11월에 들어서는 더욱 충격적인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포드의 CEO가 직접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토로했습니다. 라이더 박사님, F150 라이트닝 생산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SK온과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안정화시켜야만 합니다. 그의 표정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GM의 CEO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주에 방문해서 이렇게 강조했죠. LG에너지솔루션과의 파트너십이 GM의 전기차 전략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다른 업체로 대체할 방안은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큽니다. 이것은 동반자살과 같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전기차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때부터 백악관 내부의 분위기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무장관이 저에게 조언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압박보다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화상회의에서 그는 여전히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한국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 더 투자해야 한다. 우리가 보호해주고 있지 않은가? 저는 KOTRA 자료를 급히 조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현황을 파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텍사스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LG는 미시간과 오하이오에 총 26억 달러를 투입해서 배터리 공장을 건설했고요. 현대차는 조지아에 55억 달러, 엘라베마에 18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SK그룹은 조지아와 테네시에 총 22억 달러를 쏟아부었죠. 그때 제가 계산해본 총액이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40조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용 창출 효과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직접 고용 인원이 15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 분야가 1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공화당 지지 기반이 견고한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죠. 조지아, 엘라베마, 테네시, 텍사스. 이 지역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IRA 법안이 의도치 않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 기업들을 압박할수록 미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책상 앞에 앉아 그때의 자료들을 재검토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2년이 흐른 현재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규모가 130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삼성은 텍사스에 추가로 200억 달러 투자를 공표했고요. 현대차는 조지아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LG와 SK는 미국 전역에 배터리 공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최신 데이터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기업들의 미국 산업 기여도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전체 전기차 배터리의 70% 이상이 한국 기업에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미국 IT 산업이 마비될 수준이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동료가 물었습니다. 라이더 박사님, 이 자료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완전한 경제적 상호이존 관계죠.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한국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의 진정한 무게를 말입니다. 투자를 재검토하겠다는 선언이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 경제의 심장부를 움켜쥔 국가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미국을 당황시킨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시금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 백악관을 뒤흔들었죠. 여기서 어떻게 더 지불합니까? 방위비도 축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국제 협상을 관찰해왔지만 동맹국이 방위비 자체를 줄이겠다고 나선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었고 어쩌면 도발적이기도 했죠. 다음 날 오전, 저는 서둘러 SMA 관련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미국이 한국과 체결한 이 협정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에서 입수한 최신 보고서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의 무려 77%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연간 13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저는 다른 동맹국들과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일본이 주일미군 유지비의 50%를 부담하고 있었고 독일은 겨우 18%만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부담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부담 항목이었습니다. 한국은 인건비, 시설비, 군사건설비까지 모든 항목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독일은 시설 임대료 정도만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기지 운영비의 일부만 부담하고 있었죠. 저는 즉시 동료에게 확인했습니다. 이 수치들이 정확한 것입니까? 네, 국방부에서 검증한 공식 자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국에게 더 지불하라고 요구해온 것이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과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실제 기여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프라 부담이었습니다. 평택기지, 오산기지, 군산기지 등 주요 미군 기지들의 건설비와 유지비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평택기지만 해도 한국이 110억 달러를 투입해서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돈으로 15조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급히 언론 반응을 확인해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미 기사를 게재했더군요. 한국의 방위비 부담률, 동맹국 중 최고 수준. CNN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다른 어떤 동맹국보다 미군 주둔비를 많이 부담한다. 뉴욕타임스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일본, 독일을 훨씬 상회한다. 미국 언론들이 한국의 높은 부담률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도 검토해봤습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2.8%로 나토 기준인 2%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1.5%, 일본이 1.2%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였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한국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성남시장 시절 그의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2020년 한 토론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위비 분담의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야당 소속이었던 그가 여당 정부의 방위비 정책을 비판한 것이었죠. 한국만 일방적으로 부담을 늘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그때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왔던 것입니다. 2021년에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동맹은 상호 이익에 바탕해야 하는데 지금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발언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구조적 문제를 지적해온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CSIS의 분석가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라이더 박사님, 이번 한국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솔직히 예상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논리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말입니까? 한국의 방위비 부담률이 다른 동맹국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입니다. 그가 정확한 지적을 한 것이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도 비슷한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아니 과도하게 기여하고 있다. AEI의 전문가도 같은 의견이었죠. 미국이 한국에게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국의 발언이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라는 것을. 정당한 문제 제기였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였습니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중국 견제의 최전선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연간 5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국이 13억 달러를 부담한다면 미국이 얻는 전략적 이익은 그보다 훨씬 크다는 의미였죠. 저는 동료와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방위비를 줄이겠다고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동맹국들도 똑같이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이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방위비를 줄이겠다고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글로벌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내 정치적 파장이었습니다. 공화당 강경파들은 여전히 한국이 더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들의 주장에 근거가 없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한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기여도를 재평가해야 할 시점입니다. 상원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동맹국에 대한 과도한 요구는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발언이 미국에게 던진 진정한 메시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맹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누가 누구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질문들이 미국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화상회의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강경한 자세를 고수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를 더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다. 하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반응이 완전히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언론 반응을 면밀히 추적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CNN이었습니다. 오후 2시 뉴스에서 앵커가 이렇게 보도했죠. 한국처럼 자주 국방 역량을 갖춘 동맹은 드물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CNN의 국제부 기자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부담률이 다른 동맹국을 압도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이 한국의 입장을 옹호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뉴욕타임스는 더 나아갔습니다. 저녁 온라인판에 실린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여도의 문제다. 기사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공정한 목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며 추가 요구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동맹국의 부담 분담은 능력과 기여도에 기반해야 한다. 동맹국의 부담 분담은 능력과 기여도에 기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수 언론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폭스뉴스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저녁 프라임타임 진행자가 이렇게 말했죠.
한국이 건방지게 굴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평가 아닙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협상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뉴욕 포스트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투자 중단 위협은 동맹 정신에 어긋난다. 저는 미국 언론이 이렇게 극명하게 분열되는 것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진보 언론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반응이었고 보수 언론은 여전히 비판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보 언론에서 나온 한마디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MSNBC의 한 패널리스트가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불편하지만 한국말이 옳다. 언론들이 계속해서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한국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언론에서 말하는 자주국방 역량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가 제게 물었습니다. 라이더 박사님, 언론에서 계속 한국의 군사력을 언급하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수준이 정확한 것인가요? 솔직히 최근 데이터를 자세히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한번 업데이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의 말이 타당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한국의 실제 군사력을 재조사해 봤습니다. SIPRI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방산 수입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6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출 품목이었습니다. K9 자주포, T-50 고등훈련기, 수리온 헬기 등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폴란드가 1000대 이상 주문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강력한 방산 국가가 되었습니까? 2010년대부터 급성장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문이 폭증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을 단순한 방위비 부담국으로만 볼 수 없겠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안보에 기여하는 파트너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전략자산 보유 현황이었습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이미 도입 완료했고 추가로 20대를 더 주문한 상태였습니다. 이지스함도 3척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SLBM 잠수 한발사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었죠. 이 정도면 동북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보고서를 재검토했습니다. 한국군의 단독 작전 수행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와 있었습니다. 을지 프리덤실드 훈련에서도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CSIS의 분석가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라이더 박사님, 한국의 군사력 발전 속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 없이 아시아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의 질문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전략 파트너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 이런 분석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투자국 지위였습니다. 130조 원이 넘는 미국 투자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창출한 일자리가 2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 기반인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없이는 조지아 경제를 상상할 수 없다. 텍사스 주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 텍사스를 글로벌 기술 허브로 만들었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원의 한 공화당 의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여도를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원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과도한 요구는 오히려 동맹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미국 정치권과 언론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일방적으로 보호해주는 나라가 아니라 상호 의존하는 전략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NYT의 또 다른 기사가 이를 잘 보여줬습니다. 기술 기반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CNN도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한국, 보호받는 나라에서 기여하는 나라로.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한국의 발언이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이 한국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고의 결과는 한국에게 훨씬 유리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과 데이터가 모두 한국의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정으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한국이 이번 SMA 협상과 관련해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한 것입니다. 며칠 후 국방부에서 급히 상신된 보고서를 보고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한국이 SMA 협상의 구조 자체를 변혁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총액을 제시하면 한국이 그 금액을 어떻게든 맞춰서 지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새로운 제안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략자산 배치 비용, 훈련 비용, 인프라 유지비, 인건비 등 모든 항목을 투명하게 분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담당자가 제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모든 비용 항목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말합니까? 전략자산 배치비, 합동훈련비, 기지 운영비, 장비 유지비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SMA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협상해왔거든요. 세부 내역을 일일이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도 그냥 총액만 받아들여왔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자고 나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근거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전략 자산을 보유한 국가이니 상호 기여도를 정확히 계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한국의 전략 자산 현황을 재확인해 봤습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는 이미 완전히 작전 배치된 상태였습니다. 이지스함 3척도 모두 운용 중이었습니다. SLBM 잠수 한발 사탄도 미사일 시스템까지 갖춘 상태였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군의 독자 작전 능력이었습니다.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에서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태극 훈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한국군은 단독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방부 분석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제안대로 하면 우리가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이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를 정확히 계산하면 13억 달러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의 주둔함으로써 얻는 전략적 이익을 계산해보면 엄청난 규모였거든요. 중국 견제의 최전선 기지로서의 가치만 해도 연간 수백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가치는 더욱 컸습니다. 한국 측 협상단이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평택 기지 건설비 110억 달러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설한 기지를 미군이 사용하고 있으니 임대료를 계산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기지를 지어주면 미군이 그냥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논리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미군이 기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국무부에서 급히 대응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담당자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라이더 박사님, 한국의 새로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솔직히 예상치 못한 방향입니다. 거부할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는 거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요구가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반하고 있었거든요.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호 기여도를 정확히 계산하자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의 협상력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F-35를 운용하고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SLBM까지 갖춘 전략자산 보유국이었습니다. 게다가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이기도 했죠.
한국이 글로벌 안보에 기여하는 수준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것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분석이 이를 잘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이제 지역 안정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CSIS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 없이는 동북아시아 균형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조건 변경이 아니라는 것을. 동맹 관계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한국이 받아들이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양국이 대등하게 협상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었던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준비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제안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전략자산 가치 평가, 기지 사용료 계산, 훈련 기여도 분석까지. 한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를 준비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열되었습니다. 일부는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지만 다른 일부는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분석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에게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전략적 위치, 기술력, 경제력 모든 면에서 한국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의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 SMA 협상에서 그 변화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협상 방식은 향후 모든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일본, 독일, 다른 나토 국가들도 한국과 같은 방식을 요구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한국의 제안이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대등한 동맹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작 정권 전환에 대한 문제도 곧바로 언급되었죠. 며칠 후 펜타곤에서 상신된 보고서를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이 CMETL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CMETL이란 전시작 정권 전환을 위한 핵심 군사능력 목록을 말합니다. 한국이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켰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국방부 담당자가 제게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의 독자적 지휘 통제 능력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습니까? 정보 수집, 감시 정찰, 타격 능력 모든 면에서 기준을 상회했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군의 독자 작전 능력에 대해 회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성과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미군은 오히려 지원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태극 훈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군 단독으로 수행한 시뮬레이션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거든요. 펜타곤의 분석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빨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전시작 정권 전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기술적으로는 이미 준비가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시작 정권 전환은 한국의 완전한 군사주권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70년 넘게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한반도 작전 지휘권을 한국이 회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한국이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자주국방 국가가 된다는 것이었죠. 국방백서에서도 이미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까지 전시작 정권 전환 완성이라는 목표 말입니다. 저는 급히 다른 동맹국들의 사례를 조사해봤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군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독일도 나토 체제 안에서 독자적 작전권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국만큼 완전한 작전권 전환을 추진하는 나라는 드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준비 수준이었습니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 보복 등 3축 체계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습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이지스함, SLBM까지 갖춘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면 북한뿐만 아니라 지역 내 어떤 위협에도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CSIS의 한반도 전문가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라이더 박사님, 한국의 전시작 정권 전환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불가피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솔직히 복잡한 심경입니다. 정말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자립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영향력 감소가 우려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의지였습니다. 이번 SMA 협상과 투자 재검토 발언을 보면 한국이 진정으로 대등한 동맹 관계를 원한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전시작 정권 전환은 그 핵심이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가 이를 잘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시작 정권 전환은 동북아시아 안보 구조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국이 완전한 군사주권을 회복하면 한미동맹의 성격도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는 것이었죠. 국방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일부는 우려를 표했지만 다른 일부는 오히려 기회로 봤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 능력을 갖추면 우리 부담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죠. 게다가 더 강력한 파트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 방위 능력을 갖추면 미국 입장에서도 더 든든한 동맹국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데도 훨씬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전시작 정권 전환은 단순히 군사적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주권 회복을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군사주권, 경제주권, 외교주권이 모두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이미 G20 국가가 되어 있었고 외교적으로도 중견국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군사적으로도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늘 한국 대통령이 한 말의 진정한 의미를 말입니다. 방위비와 투자를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이 단순한 관세 협상용 전략 카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더 이상 종속적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대등한 파트너로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자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전시작 정권 전환은 그 핵심 요소였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주국방을 완성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던 것이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도약하는 계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미국에게는 어떤 의미일지를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관계는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상호 이익에 기반한 동맹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화상회의 스크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책상을 두드리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곧 굴복할 거야. 참모들은 조용히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미국이 압박하면 한국은 결국 타협안을 내놓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것은 예상치 못한 무반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협상 요청도 타협안 제시도 심지어 항해 표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한국에서 단 한 줄짜리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기다린다고? 참모들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보통은 한국에서 급히 대화를 요청하거나 타협안을 제시해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거든요. 며칠 후 상무부, 재무부, 국무부가 모두 나서서 관세 부과의 부작용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산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제조업체들의 생산 비용이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전기차 가격은 대당 평균 12,000달러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체제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대체할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에 없었습니다. 배터리 분야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의 기술력을 따라올 업체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손해라는 말인가? 국무장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참모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거든요.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한국의 계속된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런 요청도 제안도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자신들 편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7월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관세 발효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협정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연합과의 반도체 협력 확대, 일본과의 배터리 기술 공유, 동남아시아 투자 증대. 한국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협상 마감일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백악관은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과의 정면 충돌은 미국에게 더 큰 손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협상팀과 함께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경제보좌관이 제안했습니다. 관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15% 정도면 어떨까요? 그때야 한국에서 구체적인 조건이 나왔습니다. 3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와 100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를 제시한 것입니다. 대신 관세율을 15%로 낮춰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계산해보니 미국에게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350억 달러 투자는 약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100억 달러 에너지 구매는 미국 시엘가스 업체들에게 큰 호재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도 15% 관세를 받아들이는 대신 대규모 투자와 구매를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구조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충분한 이익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투자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것이었고, 에너지 구매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양방향 이득 구조였던 것이죠. 7월 30일 새벽, 드디어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한국은 협상 가능한 전략 파트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요약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대등하게 협상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외신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로이터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EU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이 일본이나 유럽연합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퍼넨셜 타임즈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외교가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다. BBC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밀리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협상을 지배한다. CNN도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경제 파트너로 부상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번 협상의 진정한 의미를 말입니다. 한국이 침묵으로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급하게 타협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 그리고 결국 상대방이 먼저 양보하게 만드는 협상력.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새로운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요구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성숙한 파트너가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협상 마감일 하루 전에 모든 것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협상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무역 조건 개선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전체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협상 타결 직후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무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핵심 전략 파트너입니다.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 파트너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을 표현할 때 쓰던 말은 주로 동맹국 또는 우방국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전략 파트너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무부 내부 문서들을 검토해봤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G20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첨단 소재 분야에서 한국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나토와의 관계였습니다. 한국이 나토 사이버 방어센터와 직접 협력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 지원에서도 독자적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지원부터 시작해서 의료진 파견, 인도적 지원까지 한국의 기여 범위가 동북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참여국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핵심 의사결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공급망 회복력과 청정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분석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지정학적 위치, 기술력, 경제력 모든 면에서 핵심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에서 한국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미군이 주둔하는 기지 역할을 넘어서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춘 전략적 파트너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CNN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한국, 아시아의 새로운 균형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없이 아시아 안보는 없다. 뉴욕타임스도 일면 기사로 다뤘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규칙을 바꾸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존 질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경제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고 있고 안보에서는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규칙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나라다. 이런 평가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방위비나 더 지불하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평가받고 있었거든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부상과 동북아시아 질서 변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중견국을 넘어서 지역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것이 전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균형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K-팝, K-드라마를 넘어서 이제는 K-방산, K-배터리, K-반도체까지 한국의 영향력이 문화에서 시작해서 경제와 안보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분석가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라이더 박사님, 한국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솔직히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미국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진정한 파트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국방부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방위 능력이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첨단 기술이 미군의 전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상호 이익에 기반한 동맹 관계가 된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협상 방식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도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협상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번 변화가 단순히 한미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글로벌 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처럼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중견국들도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 변화의 선도주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엑시오스에서도 이를 주목했습니다. 한국이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압박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성숙한 외교 방식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변화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를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일방적 관계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고 미국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방위비를 재검토하겠다는 말 한마디는 이제 협상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요구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을 수립하고 기준을 설정하고 동맹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죠. 70년 동맹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경제나 군사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위상을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가난했던 나라에서 세계를 이끄는 나라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규칙을 따르던 나라에서 규칙을 만드는 나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파트너로 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당당하고 성숙한 외교의 힘을 목격할 수 있었던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수